안녕하세요. 언어논리 황혜진입니다. 자, 1강 우리 어휘력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휘력은 제가 그닥 여러분들께 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우리 교재에 부록되어져 있는 자료들을 수시로 계속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자, 첫 번째 어휘 관련과 관련지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관계예요. 어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는 혼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시되어져 있는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으셔야 하겠지요. 그래서 관계와 관련지어서는 어휘 관계를 묻는 문제는 반드시 문장이라고 하는 문맥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문장, 문맥의 의미를 바탕으로 반드시 그 관계를 살펴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관계는 상대적이니까요. 첫 번째 의미 관계와 관련져서 존재하는 게 바로 유의 관계지요. 유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 그대로 의미가 유사한 관계예요. 하지만 동의 관계는 아니지요. 유의 관계가 동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동의 관계는 의미가 같아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치환할 수 있는 어휘 관계라면 유의 관계는 언제든이 아니지요. 약간의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의미가 유사하지만 분명히 차이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언제 쓰고 언제 쓰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되겠죠. 가장 쉽게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기필코 반드시 틀림없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기필코 틀림없이 반드시 무엇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지만 추측과 관련돼서 반드시 그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씩 내용들이 달라지실 수 있고요. 가난과 비난, 빈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문맥에 맞춰서 쓰기는 하지만 빈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무 때나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과 쓸 수 없는 표현들을 잘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건 반의 관계인데요. 반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에서의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면 반의 관계는 당연히 모든 의미 요소가 공통점이에요.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가 공통점이고 단 하나의 요소만 대립될 때 우리는 반의관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반의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의관계는 모두 다 같은데 단 하나의 요소만 대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미상 이거 대립된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소녀와 할아버지는 반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둘의 의미가 대립이 되는데 나이도 어리고 적고 성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반의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의 관계는 단 하나의 요소만 대립되는 걸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반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반의 관계의 종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정도반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고 방향반의어가 있죠. 방향반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상보반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종류가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정도반의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면 흰색과 검은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희거나 검지 않을 수 있지요. 근데 하얀색에 가까운 정도, 검은색에 가까운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흰색과 검정색, 중간한 건 존재할 수 있어요. 둘 다 부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죠. 희지도 검지도 않을 수 있다. 근데 차이가 어느 정도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방향반의어라고 이야기하면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방향반의어는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너를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 왼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또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방향반이어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상대됩니다. 오른쪽도 왼쪽도 아닐 수도 있어요. 가운데일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반이어나 방향반이어는 모두 다 중간 항이 가능한 반이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중간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보반이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모순관계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상보반이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상보관계는요.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 아니면 저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여성 아니면 남성, 그 중간에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회가 다변화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성과 관련지어서 우리의 생물학적인 성은 여성, 남성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지어서는 중간항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확실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요. 반의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미 관계를 묻는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특히 간혹 이렇게 정도반이어나 방향반이어, 상보반이어처럼 반의관계의 종류가 좀 다른 경우들을 묻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의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되셨나요? 정도반이어와 방향반이어, 상보반이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둘은 중간항이 존재한다. 상보반이어는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도반이어와 방향반이어의 차이는 방향반이어는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준을 바탕으로 오른쪽, 왼쪽, 기준을 바탕으로 위, 아래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누군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방향반이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정리해 두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세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세 번째는 상하관계예요. 말 그대로 상하관계, 상위어와 하위어 관계들을 묻게 되는데요. 이 상하관계 같은 경우는 상위어와 하위어의 개념, 특징들만 잘 알아두실 수 있으시면 되는데요. 상의 개념이 훨씬 더 추상적이고 관념적 혹은 보편적 혹은 일반적 이라고 하는 특징들을 갖게 되고요. 하위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상위어에 비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 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관계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상하관계는 제가 아까 어휘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문맥, 제시되는 문맥의 사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하관계가 특히 그렇습니다. 왜? 라고 얘기하면 어떤 예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던 어휘가 상위어일 수도 있고 하위어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면 동물과 포유류를 비교하면 포유류죠? 네. 포유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보편적이고 넓은 개념입니까? 얘가요. 얘가 상위어고 얘가 하위어인데요. 제시되는 게 포유어와 포유류와 그 다음에 강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게 되면 포유류가 강아지에 비해서 훨씬 더 뭐가 될 수 있어요? 큰 개념이지요. 그래서 얘가 하위어의 개념이 듭니다. 그래서 하위어가 상위어가 될 수도 있고 하위어가 상위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예시들을 잘 보실 수 있으셔야지. 강아지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요? 강아지 중에 말티즈 이러면 더 하위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딱 하위어라고 픽스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넘어가시게 되면 네 번째가 다이어라고 이야기하는 다이관계가 드러나 있는데요. 이 다이관계 같은 경우는 동의어 관계와 구분을 잘 하셔서 보실 수 있으셔야 하는데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뒤에 나와져 있는 거랑 같이 묶도록 볼 건데요. 다이관계와 동의어는 두 개를 구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이관계는 중심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중심어에서 파생돼서 주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심 의미 아니고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의미, 사전적인 핵심적인 중심의미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전에 제일 먼저 나와져 있는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주변 의미로 의미가 확장된 거기 때문에 다이어 같은 경우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간의 의미적 유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뭐가 돼요? 라고 했을 때 들다, 아래에서 위로 들다라고 하는 방향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깃발을 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지요. 깃발을 들다, 가방을 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호응하는 성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아래에서 위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의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에 비해 동의미 관계는 표제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의미 1, 의미 2가 각 구분이 되어져 있고 얘네들을 각각 표제어, 사전에도 표제어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쓰여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다이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실게 되면 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 1, 2, 3 진하게 글씨가 쓰여져 있고 이렇게 1, 2, 3이 들어있으면 이게 다이어가 된다면 동의미이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들면 들다 1, 들다 2 다가 나처럼 보일까봐 다 2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표제어가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럼 이렇게 1과 2의 관계는 동의미이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제어가 다르다는 거는요. 의미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서 얘네들은 의미상의 유사성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단어라는 점에서 여러분 동의미이어 같은 경우는요. 품사가 다른 경우도 뭐예요? 품사가 같을 수도 있지만 품사가 다른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동의미이어 중에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우리 문법 하면서 정리하기는 할 거지만 여러분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크다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크다라고 얘기했을 때 크다는 형용사일 수도 있고요. 크다는 동사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가 잘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동사가 되고 어떤 대상의 모습이 작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상태의 모습이면 형용사가 되는데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크다 동사와 크다 형용사는 동음이의 관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이어나 동음이의 관계는요. 여러분의 어휘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를 묻는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어휘와 관련져서는 잘 정리해 두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두 개 모두 다이관계와 동의미어 관계 모두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의미라고 했을 때 중심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둘을 구분하는 핵심이 되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의미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지어서는 각각의 문맥에서 주어지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단어 간의 관계들을 바탕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는 다음 중 의미, 관계 혹은 어휘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관계가 다른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두 단어씩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면 이거 의미관계 묻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이거 유의관계, 이건 반의관계, 이건 상하관계, 다의관계, 도의어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야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지만 익숙하셔야 되고요. 어휘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꾸 틀리시는 분들은요. 어휘력 연습, 사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단어의 기본적 의미들을 확인하는 연습들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주 쉬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 이거 자꾸 헷갈리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휘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관계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관계에 대한 용어나 개념도 중요하지만 어휘력이 가장 핵심적인 변별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어휘와 관련지어서는 한자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어휘력과 관련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어와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의 어휘 범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고유어, 순우리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하늘, 아버지, 뭐 이런 것들이지요. 고유어가 존재할 수 있고 두 번째 한자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음성 언어는 있었지만 문자는 최근 1400년 정도 되면 최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가장 근래에 만들어진 문자가 한글이니까요. 최근에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한민족은 문자는 한문으로 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휘가 한문 언어들이 계속 한자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휘 범주에는 한자어라고 얘기하는 한문과는 조금 다른 어휘 범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자어 말고 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외래어가 존재하게 되겠지요. 외래어 같은 경우는 문법과 관련지어서 하기는 할 텐데 외래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외국에 들어온 말 중에 나중에 정리 한 번 더 할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말 중에 너무 길기니까요. 그렇죠? from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가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고유어로 대체 고유어가 없는 경우 대체 고유어가 없는 걸 외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나나, 토마토 이런 거지요. 아보카도 뭐 이런 거 주로 뭐 코카콜라, 커피 마찬가지지요. 외국에서 들어온 출신은 외국인데 대체 고유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외국어의 말을 그대로 받아 쓰게 되는 어휘 범주를 외래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한자어와 관련지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한자어는 한국어 속에서 쓰이는 한자의 어휘를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당연히 한자어를 잘 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자를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자주 쓰이는 한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어휘력을 확장시키는데 그리고 정확한 독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자어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한자도 눈여겨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한자어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얘기했죠. 고유어가 있으면서 한자어, 그 다음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에서 고유어가 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자어만 남아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산, 강 이런 거거든요. 산이나 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한자어만 존재해요. 고유어는 외라고 얘기하는 외나 혹은 가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였는데 그런 단어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어 우리 잘 쓰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어 없이 한자어만 존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고유어와 한자어가 함께 쓰이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모나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이 경우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개가 동시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약간 언어는 정신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유어와 한자어 중에서 한자어가 조금 더 뭐가 돼요? 라고 얘기하면 높임이나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어휘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기보다는 좀 더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들.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학년을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면서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휘가 바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조카 뭔가를 봐주다가 얼마 전 아니고 좀 됐는데 초등학교 조카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연락이 와서 움직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움직말? 그랬더니 이름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품사 배우는 건가? 근데 품사라고도 안 배우더라고요. 그냥 단어에 갈래 이렇게 배우고 움직말 눈치채셨어요? 동사입니다. 동사 한자어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추상적이고 전문적이고 개념어인 경우에 한자어를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고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한자어가 되지요.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필수 어휘, 상식적 어휘들이 한자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단 지금의 시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식을 위해서도 꼭 공부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우리 간과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한자어 같은 경우는 한자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들도 되게 많기는 하지만 단순히 뜻과 관련되어서가 아니라요. 어휘를 바탕으로 독해가 이루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독해를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간과라고 하는 단어는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대강 봤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독해 지문에서 그들은 무엇을 간과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짐작하고 그 다음 지문들을 읽어내실 수 있다는 거지요. 되셨나요? 간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간주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태나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본다. 간주하다도 역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무엇을 간주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간주하다는 생각하는 거니까 키워드가 뭐가 돼야 되냐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간과와 간주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간주도 이렇게 쓱 보는 거 얘기는 하지만 간과는 놓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완전 잘못 봤을 때 간과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 문맥적으로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걸 기억해 두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갈증나다의 갈이지요. 간절히 바라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희망 같은 경우는 바라는 거지요. 뭐예요? 몹시 바라고 여기는 것들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감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역시 뭐예요? 감격해서 마음에 새기는 거. 감화, 다 감자, 마음 감, 느낄 감자를 쓰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감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져서 새기는 거. 감화, 화, 되는 거지요. 화자, 될 화자예요. 될 화자 진짜 많이 쓰이니까 알고 계시지요? 감화, 내가 어떤 감정을 터치받아서 뭐가 되는 걸 감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감화되다, 감화시키다 그러면 감정을 건드려서 뭔가를 변화시켰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고치게 되는데 조직일 수도 있고요. 혹은 책이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책인지 조직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다의적 의미로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경시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시하는 거지요. 문맥도 가지고 잘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투면서 시험 보는 거를 경시라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시자는 여러분 눈, 볼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무시해서 보는 걸 경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고무시키다 라고 얘기하죠. 돋구어서 올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도모는 대책이나 방법을 꾀하는 것. 동경은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동경하다,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상 세계를 동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꿈꾸는 세계를 간절히 생각할 때 동경이라는 말들을 쓰게 되지요. 몰각, 우리 몰지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몰지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몰각, 뭐가 돼요? 깨달아서 알지 못할 때 몰지각, 몰각이라고 얘기하고요. 반항 아니에요. 반향이지요. 향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반향을 일으키다 라고 이야기해서 사건이나 발표가 세상에 영향을 일으켜서 뭔가의 반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때 반향이라고 하고요. 봉착은
어디에 부딪힐 때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 때 봉착이라고 합니다. 부합은 들어맞을 때, 비견은 비교할 때, 비호는 보호해 줄 때 쓰는 거지요. 시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리 알려주는 게 시사가 되는 거고요. 양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의기양양 생각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 예상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게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깨지는 거 아니죠? 이상과 현실의 유리에서 유리 떨어져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유리라고 얘기하는 거 두 개가 벌어져 있을 때 반드시 유리는 두 대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책임이나 허물을 줄 때 전가라고 얘기해요. 전가는 주는 거. 좌시라고 해서 앉아서 바라보는 거에서 좌시하지 않겠어. 앉아서 보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들인데요. 좌시하다 앉아서 볼 수도 있어요. 우린 일반적으로 좌시하지 않다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좌시 자체는 앉아서 본다 라는 뜻이 되지요. 지엽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지푸라기. 우리 나뭇잎, 나뭇가지, 잎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무에서 일부분 중요하지 않은 거 되게 작은 부분들이라고 얘기하죠. 사소한 부분들. 지양과 지향 구분하셔야지요. 지향은 좋은 대상을 추구하는 거. 지양은 거부하는 거. 어떤 부정적인 대상에게 쓰는 게 지양입니다. 지양과 지향 구분하셔야 되고요. 차치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버려 두고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치하고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고 라고 이야기를 해서 차치라는 말 쓰지요. 추세나 추이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요. 추세는 형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추이는 옮겨가는 것, 변화가 훨씬 더 많이 강조하게 되는 게 추이가 됩니다. 타개는 개, 열게 되는 거, 타파는 깨트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타개와 타파는 어떤 대상을 깨기는 깨는데 타파는 깨는 것 자체가 되는 거고요. 타개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막힌 것을 깨서 여는 거예요. 그래서 타개, 문제를 협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뭐예요? 타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관습 같은 경우는 뭐예요? 깨트려야 되니까 관습 타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표명은 겉으로 밝히는 것이 되고요. 피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는 걸 피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표명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피력이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감정을 피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주장도 역시 피력하다 되실 수 있습니다. 호도는 어물쩍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주장을 호도했어. 그냥 넘겨버렸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혼도는 구별하지 않는 뭔가가 섞여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회의라고 이야기하는 건 의심할 때가 들어가 있고요. 회자,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할 때 쓰죠. 그래서 회자되다 그러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횡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시는 것처럼 멋대로 왔다 갔다 함부로 움직이는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게 되지요. 한자어 같은 경우는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 부록 교재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보시는데 단어를 영단어처럼 외우시는 게 아니라 문맥적으로 이게 쓰이는 게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시사적 용어들과 관련져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요. 전혀 안 쓰이는 말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기사문들을 읽으실 때 이 한자어의 뜻이 뭐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반복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되셨나요? 세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건 관용어입니다. 한자어는 알았어요. 그럼 관용어가 뭡니까? 그랬을 때 관용어는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면 관용어는 단어가 2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관용어의 중요한 건 이 단어 2개가 단순히 단어의 뜻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가 결합했는데 의미는 A, B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C의 의미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관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와 방석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합돼서 가시방석이 될 때 이 가시방석은 가시로 만든 방석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몹시 불편한 자리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관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용어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관용어야, 관용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관용어야, 관용어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까 다이어 했었는데요. 다이어 같은 경우는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크다라는 단어가 결합했을 때 손이 크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손이 크다가 손이 중심 의미로 쓰게 되면 이라고 했을 때 사이즈를 이야기하게 되겠죠. 사이즈, 그래서 손의 사이즈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된다면 얘가 중심 의미가 아니라 주변 의미로 확장이 돼서 사이즈가 아니라 이 손이 씀씀이, 여기 사이즈라고, 중심 의미 사이즈라고 그러면 여러분 왜 손이 사이즈가 되지 이러실까요? 핸드겠죠? 네,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이는데 얘가 이번에는 씀씀이 가 되면 우리 엄마는 손이 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신체가 크다의 뜻일 수도 있지만 씀씀이가 크다 할 경우는 관용어가 되겠지요. 그래서 관용어 문제는요, 자, 중심 의미로 쓰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 중심 의미가 아니라면 이 단어의, 이 어구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묻게 되겠지요. 그래서 내용과 관련돼서 보면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의미만으로는 전체 의미를 알 수 없다. 단어만으로는 의미를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특징은 단어 각각의 의미대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단어가 쓰지 않아요. 손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근데 절대 안 된다는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 나라의 전통과 관련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그 언어권 사람들끼리 통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시면 되겠지요. 심장을 찌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심 의미냐 주변 의미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중심 의미라면 그는 적군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면 주변 의미고 얘는 관용어 아니겠지요. 근데 심장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주변 의미일 때만 관용어가 되죠. 깨가 쏟아지다. 손을 놓쳐서 깨를 쏟았어는 중심 의미니까 관용적 표현이 아닌데요. 저 신혼부부는 깨가 쏟아져. 신혼부부가 깨를 막 쏟고 있는 건 아니지요. 주변 의미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이 간을 녹이다, 목이 빠지다, 눈이 맞다, 눈에 어리다, 입이 무겁다, 입을 맞추다. 뒤에 드러나 있는 단어들, 입을 씻다, 입이 짧다, 손이 닿다, 손에 잡히다, 손발이 맞다, 손이 여물다, 손 씻다, 손이 달리다, 코에 걸다, 엉덩이를 붙이다, 발에 채다, 발이 처리다, 발바닥에 불이 일다, 발이 묶이다, 발을 끈다, 얼굴이 피다, 얼굴이 반쪽이 됐다, 얼굴이 뜨겁다, 머리를 맞대다, 머리를 싸매다, 국수를 먹다. 우리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관용적 표현이 거의 대부분 뭘로 나와 있어요? 신체와 관련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국수를 먹다가 결혼하다 라고 이야기해서 일반적으로 야, 우리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커플한테 물어보면 뭐해? 니네 결혼 언제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왜 국수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장 오면 그 사람들한테 밥을 다 해줘야 되는데 옛날은 밥 해주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국수를 막 해주지요. 잔치국수. 잔치할 때 먹는 국수. 그래서 잔치국수라고 이야기하는 결혼식 때 먹는 음식이 국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접을 하고 가격적인 문제도 있지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잘 살아 뭐 이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끊어지지 말고 오래 살아라 이런 의미 때문에 국수를 먹다가 결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뜻들이 되겠지요. 문화와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이 주변 의미와 중심 의미, 우리 맨 처음 배웠었던 다이어의 개념,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구분할 수 있고 이 어휘가 발생되게 된 환경들을 조금 더 이해해 두신다면 그럼 훨씬 더 머릿속에 쏙쏙 박혀서 기억이 잘 되실 겁니다.
되셨나요? 어휘와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우리 모의고사가 다 끝날 때까지, 시험의 그날까지 늘 규칙적으로 어휘를 반복 학습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